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봄그림 DJ입니다. 지인들과 모임이 있을 때 주로 어디서 만나시나요? 수원에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워낙 많고 갈 곳도 참 많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아름다운 행궁동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통팔달 어느 쪽으로 가든 먹고 놀기 좋은 곳이 많아요. 광교 신도시에 카페거리도 있고 얼마 전 화서동에 생긴 별필드도 핫하고 수원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 수원역 또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수원의 중심가를 지키고 있었던 인계동의 먹자거리가 있는데요. 수원시청역 8, 9번 출구로 나오면 주변에 카페, 상점들과 골목 곳곳에 많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600m 정도 쭉 상점 거리로 조성되어서 효원공원과 경기 아트센터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수원에서 조금 사셨다면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그곳의 맛집을 검색하며 거리를 걷다 보면 누군가의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자 신여성으로 불리던 나혜석입니다. 이곳은 2000년에 나혜석 거리로 지정되어서 그녀의 동상과 함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나혜석, 수원 시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익숙한 이름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 놀러 오신 지인과 함께 나혜석 거리를 걷다가 나혜석이 누구예요? 물어본다면 누구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나혜석 거리의 입구 쪽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그녀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월 나혜석, 호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 최초의 여성 소설가, 최초 전시회 개최, 독립운동가, 여성운동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화가이자 소설가이자 여성운동가로 또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던 나혜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수원 문화의 거리 중심에 있는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 화가로서 근대 미술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여성운동가로서 여권 신장에 앞장서 문을 열어준 나혜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 맞아. 나도 나혜석 거리 지나가면서 늘 궁금했어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듯 합니다.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눈으로 바로 보이는 색과 형태를 위주로 감상할 수도 있고 화가의 정체성을 독창적으로 드러낸 작품에 가치를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화가의 삶과 시대적 감수성이 그림 안에 얼마나 녹아들었는지를 보고 감동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최초의 세계여행, 나혜석에겐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습니다. 최초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가지는 의미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 미술의 시작이라 처음 서양화를 배우고 그 기법을 받아들인 것에 우선한 작품들이 많고요. 안타깝게도 나혜석의 정체성이 담긴 작품들을 분류하고 평가할 만큼 남아있는 작품의 진품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술사에서 또는 문학에서 또는 여성운동과 사회운동에서 펼쳐낸 선구자적인 그녀의 행적들을 통해서 작품 세계를 엿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혜석의 어린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나혜석은 1896년 4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현재 행궁동 왕의 골목 여행 코스로 다니다 보면 나혜석의 생가터가 보존되어서 표지석과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나 참판댁 또는 나 부잣집이라고 불리는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시흥군수에서 이어 용인군수까지 지낸 분이 아버지시죠. 아버지 나기정은 보수적인 사대부 집안의 사람이었으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신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당시로는 매우 드문 파격적인 교육열 때문에 나혜석은 3일 소학당과 1914년 서울 진명여자보통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수원 화성, 사도세자와 정조의 능치민 윤건능, 방아수류정, 서울을 찾아다니며 풍경 그림을 자주 그렸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참 좋아하는 곳인데 어린 나혜석이 그 옛날 한복 치마를 펄럭이며 뛰어다니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니 그곳의 풍경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유하고 명망 높은 집안이라 진보적인 부모님을 두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만 같지만 사실 고위 관료인 아버지는 보수적인 시대적 흐름에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나아기, 아기씨 이렇게 불렸다고 하죠. 이렇게 막 불리다가 진명여학교에 입학한 후 정식으로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 자랄 때까지 이름조차 없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상상이 안 가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자아이의 이름을 대충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한국 최초 여류 서양 화가의 삶을 시작한 나혜석의 행보는 조선 근대 미술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1918년 학교를 졸업한 나혜석은 귀국하여 집안의 결혼 요구를 완강하게 반대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함흥의 영생중학교와 서울 정신여학교에서 미술교사를 했습니다. 후학 양성을 하며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를 향한 비판을 담은 글들을 여러 잡지에 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 학지강 잡지 12월호에 실은 글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킵니다. 현모양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현모양처는 이상을 정한 것도 반드시 가져야 할 바도 아니다.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부덕을 장려한 것이다. 라며 현모양처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여성관을 비판하면서 여자도 인간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잡지에 기고하며 계몽합니다. 또한 여자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자각하고 남자와 똑같은 인간이며 똑같은 교육을 받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남녀 유학생들에게 귀국하면 딸과 누이들에게도 꼭 교육의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근대 최초의 여성 작가의 작품이자 가부장적 인습에 묶여있던 신여성의 자유의지와 독립적인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 소설 경의를 발표합니다. 나혜석은 근대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신여성 경의의 삶을 통해 현실을 극복해가는 치열한 가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 속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집애도 사람이라 해요. 사내와 같이 돈도 벌 수 있고 벼슬도 할 수 있어요. 사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에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한 전 인류의 여성이에다. 오냐 사람이다. 소설 속 경희는 여자이기 이전에 사람으로 존중받고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1910년대에 나온 소설이라니 당시 반응이 어땠을지 저는 짐작도 어려운데요. 나혜석은 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면서
개인 전시회도 열어서 사람들에게 유화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데 힘썼고 민중의 삶을 표현하는 이른 아침과 같은 목판화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18년 말부터 같은 일본 유학생 출신 김마리아, 항해시덕 등과 함께 3.1 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개성과 평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1919년에 들어서자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나혜석은 잉크, 인쇄용지, 태극기 등을 마련하고 자금을 모금합니다. 만세 시위를 준비하고 여학생들에게 애국적인 만세 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글과 전단지를 돌립니다. 2월 8일에는 도쿄로 건너가 28 독립선언에 참석합니다. 1919년 3월 나혜석은 3.1 운동에 참여하였고 그 뒤 3월 25일 다시 이화학당에서 일어난 3.25 이화학당 학생 만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경성법원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투옥됩니다. 그해 9월에 풀려나 그 후로도 다양한 글들을 통해 일제 탄압을 풍자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칼럼과 시와 사파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자도 사람이다 라는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는 주제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여성 인권 향상에도 애를 씁니다. 이러한 나혜석의 행보를 참다 못한 집안에서는 결혼하라는 압력을 거세게 보냅니다. 오빠 나경석의 강력한 추천으로 1920년 결국 김우영과 결혼합니다. 당시 인기 많았던 나혜석과 결혼을 하게 된 김우영은 누구일까요?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김우영은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전도유망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김우영은 나혜석보다 10년 연상으로 이전에 결혼했다가 사별을 하였고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1919년 여름 변호사 자격을 갖고 서울에서 3.1운동 관련자들을 변호하기도 했고 마침 나혜석이 3.1운동 투옥 때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달려왔을 정도로 그녀를 일찍부터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나혜석은 김우영의 일본 유학 시절부터 시작된 6년간의 구애를 받아들여 그와 서울 정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 나혜석은 김우영에게 4가지의 조건을 걸었는데요. 지금 들어도 굉장합니다. 첫째,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줄 것. 즉 당시 합법이었던 첩을 두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셋째, 시어머니와 전처의 딸과 함께 살지 않도록 해줄 것. 그리고 넷째, 첫사랑 최순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나혜석은 일본 유학 시절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당시 천재로 불리던 시인 최순구와 연인으로 약혼하기로 했었는데 안타깝게 폐렴과 결핵으로 25살에 요절하고 맙니다. 나혜석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우영은 근데 나혜석의 이런 파격적인 요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에 살고 있는 제가 들어도 너무나 파격적인데요. 또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는 대신 결혼 청첩을 신문 광고로 실기도 했는데 1920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결혼식 청첩을 신문에 연일 광고하여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혜석의 요구 조건 역시 장안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조선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며 4월 10일 정동 제1교회에서 또 나혜석의 요구대로 아주 간소하고 단촐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은 약속대로 최순구의 묘가 있는 전라남도 고흥으로 가서 아내의 첫사랑에게 김우영은 참배를 하고 비석을 세워주었다고 하네요.
김우영은 나혜석의 개성을 이해하고 훌륭한 외조자로서 다른 부인들의 부러움을 한껏 샀고 훗날 염상섭의 소설 해바라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파격적인 결혼 생활은 두고두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실이 되었지만 그런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은 외교관 부인으로서 화가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게 됩니다. 곧 나혜석은 또 한 번 조선을 놀라게 합니다. 1921년 3월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후원으로 경성일보사 내청각에서 풍경화와 정무라 70점으로 첫 유화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조선미술사에서는 최초의 유화 전시회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고 첫날 관람객 5천여 명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림도 20여 점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에서 보면 지극히 평범한 유아 기초 작품 느낌이 강한데 당시 사람들은 처음 보는 두텁고 반짝거리는 유화 물감으로 그려진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풍경과 정모라를 아주 신기해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유화 물감이라는 것조차 구하기도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런 신물물로 그려진 서양 유화의 그림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척 신선한 느낌을 주었을 것 같아요. 신춘이라는 작품은 350원에 팔렸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매일신보 기사에 서양 화가로 우리 조선의 유일무이한 나혜석 씨의 양화 전람회는 인산인해를 이루도록 대성황이었다라고 보도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나혜석은 한국의 서양화 유화를 정착시킨 최초의 여류화가이며 미술 작업을 통해 전시, 판매 등을 하여 전업 화가로서의 기초를 닦은 선구적 예술가입니다. 많은 선배 남성 화가들이 시대를 한탄하며 붓을 꺾었을 때에도 일에 굴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수차례 개인전과 조선 미전, 전람회 등을 통해서 유화라는 새로운 표현 매체의 위상을 확립하고 근대 미술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나혜석은 미술에 대한 인식도 진보시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는데요. 당시 조선시대의 미술에 대한 시선은 편협하고 낮았으며 서양화는 접하기조차도 어려웠고 매우 낯설은 분야였습니다. 당시 여성 화가는 거의 없었으며 존재로서 인정받기도 어려웠겠죠. 나혜석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다녀온 이후 자신이 배운 서양화법과 미술 관련 지식과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여성 최초로 개인전을 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림을 감상하는 법이나 미술의 지식을 소개하며 평론을 펼쳤습니다. 단순히 서양화의 보급이 아니라 미술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고 수준을 높여 문화적 소양을 길러내고자 헌신하였습니다. 유화 이외에도 당시 문인들의 소설과 저서에 표지 사파를 그려주고 신문이나 잡지에 사파를 그리고 데생, 판화, 목각화, 석각화, 조각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대 여성 문학에 서막을 장식했던 나혜석은 가사 노동에 열심인 여성을 다룬 신문 연재 그림, 일하는 여성을 등장시킨 조선 미전, 출품작 등을 통해 미술 작품에서 여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22년 제1회 조선 미술 전람회에 농촌 풍경과 일하는 모습이 담긴 농가와 봄을 출품하였습니다. 이후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여 특선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고 만삭의 몸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도 함께 해온 나혜석. 여기는 쏜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1921년
남편 김우영이 일본 정부의 외교관이 되자 그해 9월 부영사로 부임하는 남편과 함께 만주로 이사를 합니다. 나혜석은 어느덧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고 여성들을 위한 야학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당시 의열단 사건의 단원이었던 유석현은 옥중 생활을 했을 때를 기억하며 나혜석이 우리를 찾아와 건강을 걱정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의열단의 김원봉 등에게 거사 자금을 비밀리에 송금하기도 하고 중요한 무기를 자신의 집에 은닉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나혜석이 비밀리에 의열단과 애국 부인회를 도와준 사실이 영사관 경찰에 제보되면서 남편인 김우영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부영사 부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일들 가운데 나혜석을 가장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한 것은 아마도 육아였던 것 같습니다. 나혜석은 여성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혜석은 여기에서 나는 할 일이 많다. 이제야 예술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나는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다. 라는 말을 통해 어머니로서, 화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렵고 힘든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녀에 대한 맹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풍조의 염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혜석은 조선 사회에 또 엄청난 이슈를 던지는데요. 노래 듣고 쓴 최초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기록인 어머니가 된 감상기를 발표합니다. 거기에서 아이를 낳는 것,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참아라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한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남자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며 비난합니다. 육아를 경험하며 겪게 된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적어 놓으며 자식이란 모체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라고 가격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두고 거센 남성들의 비난에 나혜석은 한 번도 애를 가져보지 않은 남자가 왈가불가하지 말라라며 바로 댓글을 내놓기도 해서 정말 큰 이슈가 됩니다. 나혜석은 모성에 대한 혁명적인 발언을 합니다. 모성은 여자라서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성의 신화는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살점을 떼어내이는 고통을 통해 육아를 하는 동안 그 모성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렇게 생긴 모성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성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생기는 감정이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 세세하게 서술하며 알립니다. 나혜석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성애로 인하여 얼마나 만족을 느꼈으며 행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 기르고 둘 기르는 동안 지금까지 애인에게서나 친구에게서 맛보지 못하는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를 통해 모성의 행복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혜석은 부인이나 엄마인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화가나 인간으로서의 성장의 욕구와 충돌되면서 힘든 시기를 또 겪게 됩니다. 조선일보의 글을 보면 나의 그림은 기교에만 조금씩 진보될 뿐이요. 아무 정신적 진보가 없는 것 같은 것이 자기 자신을 미워할 만치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것이다. 라며 1926년 5월 20일자에 글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차에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1926년 일본 정부 외교관 신분이었던 남편 김우영에게 일본 외무성이 변방에서 일한 관리에게 주는 특별 포상인 해외 위로 여행 대상자가 되면서 여비가 지원이 됩니다. 의열단에 비밀리에 송금을 하던 것이 조선 총독부 형사에게 포착되어 곤혹을 치르긴 했지만 김우영이 5년간 외교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한 데 대한 총독부의 포상으로 내려집니다. 김우영은 나혜석에게 같이 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1927년 6월 조선 여성 최초로 나혜석은 새로운 꿈을 안고 세계 일주 여행에 오르게 됩니다. 1927년이라고 하면 그때는 인프라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시기이고 기차와 배로만 나라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또 올망졸망 아이들 3명을 다 놓아두고 미지의 세계 일주라니 역시 나혜석은 대단합니다. 이 세계 일주는 나혜석의 인생의 축을 또 한 번 뒤바꾸어 놓습니다. 나혜석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였을까요? 처음 발을 내디딘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았던 나혜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혜석의 작품과 여자로서, 화가로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다음 이야기는 나혜석 2편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인물 한국사를 참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노래 진심이 담긴 노래 K씨, 하현상의 등대 노래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의 봉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